아우라 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창이었다. 그 꼭대기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차에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한 강지원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으며 먼지 한 톨조차 자신의 존재를 허락받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는 그의 냉혹한 결단력 아래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가 일사천리로 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피한 죄수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강지원은 미동도 없이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무감정한 시선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계산과 전략으로 들끓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그는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결벽증은 그 사건의 후유증처럼 더욱 심해져 타인과의 모든 물리적 접촉을 병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었다. 그는 개인 비서인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 실장은 즉시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오직 강지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매일 수차례 특수 소독을 거치는 그만의 안전지대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박 실장은 자신이 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문이 닫힐 때까지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다. 고요한 하강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거의 닫히려던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청소용 카트의 바퀴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다.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카트에 실려있던 물통이 기울어지며 흙탕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강지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침입한 불결한 이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그 발작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한 여자가 거의 기다시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날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불러올 끔찍한 결과를 예감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회사의 회장이 얼마나 지독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처럼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당장 해고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움직여 카트에서 마른 걸레와 소독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당황한 기색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강지원의 값비싼 구두에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강지원은 숨을 참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앞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그녀는 오염된 구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염을 제거하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소독제에서는 인공적인 화학약품 냄새 대신 은은한 허브 향이 났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보고 있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진 손이었다. 그 손이 능숙하게 바닥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던 중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축축한 숲,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던 작지만 단단한 손의 감촉.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그 순간 느꼈던 생경한 안도감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또 그 망상인가, 한서연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닦아낸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엘리베이터 바닥은 원래의 광택을 되찾았고 잠시 전의 소라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명확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강지원은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의 어깨가 흠칫 굳었다. 끝났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지만 여전히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줘. 강지원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수수한 외모,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 이상했다. 그는 평소라면 불쾌감에 즉시 그녀를 시야에서 치워버리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고개 들어. 그의 명령에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지원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달랐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그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절박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름이 뭐지?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남자, 희미하게 꺼져가던 그의 숨결,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하룻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신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가난하고 평범한 삶에 만족했다. 더 이상의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강지원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 본 얼굴이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익숙함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엘리베이터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서연은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카트를 끌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다시 혼자가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지원은 방금 전 그녀가 닦았던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얼룩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은 듯했다. 한서연.
그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리고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박 실장을 호출했다. 박 실장, 방금 내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던 청소 직원에 대한 모든 자료 10분 안에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한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서연은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 남자 강지원, 그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성공해서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벅찼다. 그와 엮이는 순간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제발 오늘 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지원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이력서는 단순한 정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강지원은 서류에 적힌 그녀의 가난한 가족관계와 힘겨운 삶의 이력을 보면서도 좀처럼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비밀을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강지원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 28살. 고아. 유일한 가족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한서준. 고등학교 졸업 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해왔지만 그녀의 삶은 늘 빚과 병원비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은 건조했지만 그 행간에서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이 느껴졌다. 강지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다시 통유리 밖을 내다보았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단단한 눈빛. 서류에 적힌 그녀의 고단한 삶과 그 눈빛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3년 전의 기억과 얽힌 그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강만철 명예회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강지원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할아버지 강만철,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이자 여전히 마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그가 직접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등장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태양그룹과의 정략 결혼 문제였다. 지원아, 언제까지 미룰 셈이냐. 태양그룹 최 회장이 벌써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응접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강만철 명예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달리 여전히 힘이 넘쳤다. 강지원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성급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급함 뒤에 숨겨진 탐욕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최근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며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결혼은 제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비즈니스처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강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중대사. 내게는 회사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단 말이냐. 이 결혼은 두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최 회장과의 약속을 깨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강만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지원은 3년 전 사건의 배후에 태양그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과 사돈을 맺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할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은 없었다. 강만철은 손녀뻘인 태양그룹의 막내딸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번 주말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 더 이상의 톤은 달지 마라. 그것은 통보였다. 강지원은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다면 판을 깨부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방법. 그의 시선이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파일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대담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강지원은 박 실장을 불렀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데려오게. 박 실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잠시 후 청소부 휴게실에서 동료와 컵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려던 한서연은 비서실에서 왔다는 사람의 말에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장실로 향했다. 거대한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삼켰다.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공간, 값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지원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왕처럼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강지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앉지.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서연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결혼합시다, 한서연 씨.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나와 1년간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한서연 씨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동생의 수술비와 평생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50억 원을 지급합니다. 서연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빚, 동생의 수술비, 그리고 50억.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감이 없었다. 왜 저입니까?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강지원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내게는 결혼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고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내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무미건조한 설명은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 인생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회장님께는 이게 그냥 거래일지 몰라도 저에게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한서준 군, 심장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도 성공률은 장담할 수 없지. 하지만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기술, 그리고 이식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의 동생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비겁하시군요. 강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동생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가 뭐라고. 동생만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내밀었다. 오늘 자정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결정이 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서 잠든 동생의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 가냘픈 숨소리. 의사는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계약서를 꺼내보았다. 강지원. 그 차가운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가 내민 유일한 동아줄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 자정이 되기 10분 전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들었다. 한서연의 전화 한 통은 그녀의 삶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서준은 아우라그룹 소유의 VIP 병원 특실로 옮겨졌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그의 주치의로 배정되었다. 그녀의 모든 빚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녀의 낡은 옥탑방에는 강지원이 보낸 변호사와 비서팀이 찾아와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최고급 살롱으로 이끌려갔다. 몇 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한서연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옅지만 기품 있는 화장, 그리고 그녀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 그녀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불안과 혼란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곧 강지원의 아내로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했다. 강지원의 본가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가의 조각상들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고심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가 내민 팔은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일을 총괄하는 나이든 집사와 도열한 사용인들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청소부. 그들은 서연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강지원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며 애써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에는 강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만철 명예회장의 분노 어린 시선, 강지원의 부모님의 냉담한 표정,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적대적인 분위기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재판정에 선 죄수처럼 느껴졌다. 강지원은 태연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가족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때 강지원의 사촌이자 아우라그룹의 전무인 최민준이 와인잔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놀랐지만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은 어디서 처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원이 형이 워낙 사람 만나는 방향이 좁아서요.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식탁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강지원은 미리 언지를 주었다. 자신들의 첫 만남은 우연히 들른 갤러리에서였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에 소질이 없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최민주는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했나 보군요. 그럼 혹시 형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지원이 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라면 분명 대단한 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대단한 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아우라타워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조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손이... 그는 서연의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을 흐렸다. 모욕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네, 제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세상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마음에 귀천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가난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게 살아온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당황하며 강지원 뒤로 숨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그의 속물근성을 정면으로 꾸짖는 듯했다. 강지원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대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강단 있는 여성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강지원은 모두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에 대한 무례한 언사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제부터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입니다. 모두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민주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살얼음 같던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저택의 거대한 부부 침실. 하지만 그곳에는 침대 2개가 멀찍이 떨어져 놓여 있었다. 서연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강지원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소. 그의 칭찬은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그런 대답을 할 줄은 몰랐소. 잠시나마 당신을 얕봤던 것 같군.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강지원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최민준, 저 녀석은 교활하고 집요한 인간이요. 오늘처럼 계속해서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려 할 거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군.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차가움 이외의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아마도 신뢰라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강지원과의 계약 결혼 생활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한서연은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영혼은 없는 저택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서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며 강지원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저택의 온실에서 식물들을 돌보며 흙냄새를 맡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질적인 상류 사회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강지원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그녀에게 최고의 의식주를 제공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교류는 철저히 차단했다. 두 사람은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사이에 두고 침묵으로 식사를 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연기했으며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오랫동안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그녀의 조용한 끈기와 강인함이 그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사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서연은 온실에서 희귀한 푸른 장미를 돌보고 있었다. 강지원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온실을 찾았다가 장미가시에 찔리지 않으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불안정하게 선반 끝에 놓여있던 무거운 테라코타 화분이 미세한 진동에 흔들리더니 그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위험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날려 강지원을 밀쳐냈다. 강지원은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옆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와 동시에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그녀의 팔뚝을 깊게 베었고 하얀 블라우스 소매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강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붉은 피. 그것은 그의 통제된 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오염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사람을 부르라는 이성적인 명령과 이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뒤엉켰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그녀, 고통을 참아내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의 병적인 공포심보다 더 강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평생을 지배해온 결벽증과의 사투에서 처음으로 그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팔에서 전해져 오는 통증에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강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다치지 않은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직접 닿은 최초의 순간이었다. 서연은 상처의 고통보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더 놀랐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온실 옆에 딸린 작은 세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찬물을 틀어 그녀의 상처 위로 흘려보냈다. 피와 흙이 씻겨 내려가자 하얗게 벌어진 상처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지원은 수건을 적셔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지독한 결벽증으로 유명한 저 남자가 지금 맨손으로 자신의 피 묻은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다. 상처 주변을 닦던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 안쪽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은 홀린 듯이 그녀의 손바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늘고 하얀 선처럼 남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불규칙하게 아문 흔적이 있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강지원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비가 쏟아지던 어두운 숲속,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마를 지혈해주고 있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보았던,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단호하게 자신을 치료해주던 하얀 손, 그리고 그 손바닥에 선명하게 보였던 바로 저 흉터. 기억은 여전히 안개에 쌓인 듯 흐릿했지만 그 흉터의 모양만은 뇌리에 각인된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는 간신히 구급상자를 찾아내 서툰 솜씨로 그녀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치료가 끝나자 그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다. 손바닥에 그 흉터는 뭐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당황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 이건 어릴 때 놀다가 다친 겁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 흉터는 3년 전 그를 구하기 위해 부서진 나뭇가지를 치우다 생긴 것이었다.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강지원은 확신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 흉터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엘리베이터에서의 기시감,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이 흉터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원은 자신의 서재에서 3년 전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단순 실족에 의한 조난 사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어이없게 조난을 당할 리가 없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박 실장, 3년 전 내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기록, 통행 차량 기록을 다시 확보해. 그리고 당시 나를 최초로 발견했던 구조팀원들의 신상도 다시 파악해 보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강지원의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아우라그룹의 미래 전략을 짜는 지휘본부가 아니라 3년 전에 잊힌 시간을 파헤치는 비밀 수사 본부가 되어 있었다.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등산로 입구의 유일한 CCTV는 기기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고, 그를 발견했다는 최초 구조팀의 진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세부 사항이 동일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은 그의 기억이 끊긴 시점과 구조팀이 그를 발견한 시점 사이에 거의 6시간에 달하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그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6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은폐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강지원에게는 지독한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맸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시고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는 굴욕적인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피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온기가 다가왔다. 누군가가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쓴맛이 나는 프립을 찧어 발라주었다. 누구지? 그는 필사적으로 그 얼굴을 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단호한 눈빛뿐이었다. 악몽은 그의 일상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날카로운 두통에 시달렸다. 낮 동안에도 문득문득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의식을 덮쳤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동생에게 가져다 줄 약초를 부엌에서 다듬고 있었다. 그 독특한 풀 향기가 그의 코를 스치는 순간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나측은 자장가 가락 또한 그의 흐릿한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서연,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저 우연히 자신의 주변에 나타난 가난한 청소부가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인가? 그는 그녀를 다그쳐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섣부른 행동은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강지원의 움직임은 즉시 최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회사와 본가 곳곳에 자신의 신복을 심어두고 있었다. 강지원이 3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민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 그 일에 관여했던 놈들 입단속 단단히 시켜. 특히 그때 돈 받고 구조팀 행세했던 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강지원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싹을 잘라버려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잔인함이 묻어났다. 최민준의 방해 공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이 당시 구조팀의 일원이었던 한 남자를 찾아내 막 접촉하려던 순간 그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떠난 뒤였다. 또 다른 관련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연결고리가 하나씩 눈앞에서 끊겨나가자 강지원은 보이지 않는 적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적이 누구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의 분노는 최민준을 향했다. 한서연은 그런 강지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마주칠 때면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뚫어질 듯 그녀를 쳐다보곤 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롭고 복잡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아내일 뿐인데도 그의 위태로운 모습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자기 자신이 그녀는 낯설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강지원은 식은땀에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을 마시기 위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잠옷 차림에 서연이 있었다. 그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자신을 위해 따뜻한 허브차를 끓이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과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던 강지원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거칠었다. 그 숲에 있었던 게 당신이었나?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지원의 몽롱한 질문은 부엌의 고요한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한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고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위태로운 계약 관계는 물론이고 동생의 치료까지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하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숲이라니요? 아마 악몽을 꾸신 모양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강지원은 여전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방금 전 꿈에서 본 장면과 눈앞의 그녀의 모습이 혼란스럽게 겹쳐 보였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 아래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그런가, 꿈이었나 보군.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언젠가 모든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속였다고 분노할까?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동생 서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이 비밀을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강지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그녀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을 떠올렸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약초차. 필요한 약재들은 대부분 저택의 온실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야생 들국화가 없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부탁해 수소문한 끝에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들국화를 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어김없이 서재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3년 전 사건의 조각들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비웃으며 흩어졌다. 지독한 두통에 그는 관자놀이를 강하게 누르며 눈을 감았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쟁반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시오. 혼자 있고 싶으니.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책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지원은 마지못해 눈을 떴다. 그는 짜증스럽게 찻잔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코끝에 와닿는 향기가 그의 모든 동작을 멈추게 했다. 아주 옅지만 맑고 어딘가 슬픈 느낌을 주는 들꽃의 향기. 그것은 너무나도 낯익은 향기였다. 그의 악몽 속에서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는 홀린 듯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증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그윽한 맛이 혀를 감돌고 향긋한 들꽃 향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두꺼운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비에 젖은 숲, 최민준의 비웃음, 그리고 목덜미에 느껴지던 차가운 주삿바늘의 감촉. 그는 버려졌다. 죽어가고 있었다.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때였다. 한 소녀가 나타났다. 흑투성이 얼굴, 해진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거구인 자신을 끌고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쓴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다. 바로 이 들꽃 향이 나는 약초였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한서연. 3년 전보다 앳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한서연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있던 흉터도 기억해냈다.
그녀가 새벽녘의 마을로 도움을 청하러 떠나며 속삭였던 말도 잊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요. 꼭 살아야 해요. 야, 기억의 폭풍이 멎었을 때 강지원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온기가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기묘한 익숙함, 모욕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태도, 팔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을 때의 본능적인 끌림, 그리고 손바닥의 흉터. 그녀는 그저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지난 3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사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돈으로 그녀의 삶을 사들였고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차가운 계약서로 그녀를 자신의 옆에 인형처럼 묶어두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한서연이라는 여자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겁이 났다.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었어.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강지원의 부드러운 손길 아래 한서연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나 책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돌아온 안도감이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년 전 그날 밤의 일, 그를 구하고 나서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두려움,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를 모른 척해야 했던 고통까지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독한 결벽증을 가진 그가 지금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고 있었다. 그의 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그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강지원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을 온실에 가득 채웠으며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서연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달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민주는 강지원과 한서연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진 것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강지원의 조사가 자신을 향해 점점 더 강력하게 조여오고 있음을 느끼자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강지원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한서연이 그 결정적인 증인 역할을 했다고 제멋대로 단정해 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최민주는 치밀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동생 서준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병원 내부자를 매수해 서준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거짓 정보를 서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급한 수술을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곳은 바로 3년 전 강지원이 조난당했던 비극의 장소였다. 동시에 그는 강지원의 수사팀에 익명의 제보자인 척 접근해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겠다며 바로 그 요양병원 근처의 폐창고로 그를 유인했다.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동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서연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강지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최민준이 미리 설치해둔 통신방해 장치 때문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그녀는 박 실장에게 행선지만을 알린 채 병원에서 알려준 주소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한편 강지원은 마침내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제보자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연이 외딴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밴이 그녀의 차를 거칠게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 밴에 태웠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익은 장소에 와 있었다. 먼지 쌓인 낡은 오두막. 3년 전 그녀가 죽어가던 강지원을 데려와 밤새도록 간호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최민준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와, 한서연 씨. 우리의 은인께서 다시 이곳을 찾아주셨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창고에 도착한 강지원은 텅 빈 공간과 불길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낡은 오두막에 결박된 채 겁에 질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최민준의 메시지. 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3년 전 내 놈이 기어나왔던 그 오두막으로 혼자 와라. 강지원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강지원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최민준은 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왔구나, 강지원. 역시 내 놈은 그 계집을 위해 제 발로 죽으러 올 줄 알았지. 최민준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승리를 확신한 도박사처럼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의 인정을 독차지하는 강지원에 대한 오랜 질투, 아우라그룹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3년 전 그를 죽이려 했던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런데 내 놈이 살아 돌아올 줄이야. 그것도 저런 미천한 계집의 도움으로. 그는 서연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너희 둘은 여기서 함께 사라지는 거야. 비운의 연인이 산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 그는 오두막 곳곳에 뿌려둔 휘발유통을 발로 찼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강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거의 숨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당신 눈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봤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진실을 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날 밤의 기억을 쏟아냈다. 서연의 절박한 고백은 강지원의 심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는 그녀의 용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최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며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감동적인 재회는 저 세상에서나 계속하시지. 그의 손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불붙은 라이터를 바닥에 흥건한 휘발유를 향해 던졌다. 순간 오두막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 강지원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그의 등 위로 뜨거운 불티와 파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살려야 한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3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신 차려요. 한서연. 그는 그녀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강지원은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오두막의 낡은 뒤쪽 벽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서연의 머리 위로 덮어 씌운 뒤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신호를 하면 저 벽을 향해 뛰는 거요. 최민주는 두 사람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원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썩은 나무 기둥을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벽이 무너져 내리며 탈출구가 생겼다. 지금이요. 강지원은 서연의 손을 이끌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뒤에서 최민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이곳은 최민준이 미리 계획해둔 무대였다. 숲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곧 길을 잃고 헤맸다. 그때 서연이 강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쪽이에요. 이 근처에 마른 계곡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몸을 숨길 수 있어요. 3년 전 그를 구하기 위해 이 숲을 헤맸던 기억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지리적 감각은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편 최민주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묵직한 소의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거기 서라, 강지원.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그의 추격은 끈질겼지만 강지원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초조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강지원은 결코 무모하게 함정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것이 덧침을 직감했다. 그는 오두막으로 향하기 전 박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자신의 위치 추적 신호를 공유하고 정확히 30분 뒤에 자신이 보낼 신호에 맞춰 모든 팀원과 함께 주변을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의 만년필은 사실 초소형 녹음기였다. 최민준이 오두막에서 짓거린 모든 자백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범인을 잡기 위한 완벽한 방역 작전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작은 공터에서 최민준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달빛 아래 증오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그는 소의 파이프를 고쳐잡고 천천히 다가왔다. 강지원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와 맞섰다. 두 남자의 격투가 시작되었다.
최민주는 분노에 차 무작정 공격을 퍼부었지만 강지원은 단련된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인 동시에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광기의 대결이기도 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강지원은 최민준을 상대하며 조금씩 시간을 끌었다. 약속된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공격은 예상보다 거셌고 결국 강지원은 그의 공격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최민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위로 올라타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끝이다, 강지원.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강지원은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입을 모아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신호였다. 휘파람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이 터져 나오며 공터를 대낮처럼 밝혔다. 최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 무장한 강지원의 경호팀과 그들을 이끄는 박 실장의 모습이었다. 스피커에서는 방금 전 오두막에서 그가 짓거렸던 자백 내용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도 들려왔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절망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3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을 구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지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소. 강지원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타오르는 오두막의 불빛이 마치 그들의 지독했던 과거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 속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최민준의 체포는 아우라 그룹과 대한민국 상류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강지원의 만년필에 녹음된 최민준의 자백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상세해서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3년 전에 살인미수 혐의와 이번 납치 및 방화,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그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관련자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 헤드라인은 아우라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왕자의 난, 그 추악한 진실, 생명의 은인과 결혼한 재벌 총수. 세상의 모든 이목이 강지원과 한서연에게 쏠렸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모두가 강지원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원은 숨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회견장.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한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폭풍을 맞서기로 결심했다. 강지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다. 최민준의 범행 동기와 과정,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까지.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던 이야기, 바로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제 아내의 배경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잠시 부드러운 시선을 보낸 뒤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제 아내 한서연 씨는 제가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동정이나 보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낮 청소부에서 신데렐라가 된 여자라는 가십은 한순간에 목숨을 걸고 한 남자를 구한 영웅적인 여성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강지원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았기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솔한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강지원의 위기대처 능력과 리더십은 찬사를 받았고 한서연은 현대판 여걸로 칭송받았다. 폭락했던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한편 강씨 일가는 쑥대밭이 되었다. 특히 강만철 명예회장은 자신의 탐욕이 손자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몸져 누웠다. 며칠 후 강지원은 서연의 손을 잡고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강만철은 헬쑥해진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아가. 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은인이거늘 이 늙은이의 허물을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길고 길었던 가족 간의 갈등이 비로소 화해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인 최민준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공범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고 길었던 폭풍은 완전히 멎었다. 강지원과 서연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날 강지원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과 마주 섰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썼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 보냈다.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계약서는 당신에게도 내게도 너무나 큰 상처였어.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다른 쪽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제 그 잘못된 시작을 바로잡고 싶소. 한서연 씨,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겠소? 이번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말이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고갯짓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긍정의 언어였다. 강지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한 따스함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저물어가는 노을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도 오해도 상처도 없었다.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파도 소리처럼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강씨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차갑고 정적만 흐르던 공간은 이제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더 이상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서영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으며 저녁이 되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았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지원에게서 나타났다. 서연의 사랑과 안정된 관계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부드럽게 치유해 주었다. 그의 지독했던 결벽증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그는 이제 서연과 손을 잡고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스스럼 없이 먹었으며 가끔은 일부러 흙을 만지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타인과의 접촉을 병적으로 피하던 남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서준의 병문안을 갔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들어서는 것조차 끔찍해했을 강지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병실에 들어서 서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과일을 깎아 서준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눈에는 감동의 물기가 어렸다. 그녀의 사랑이 그를 바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하고 거대한 결혼식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진심으로 축복받는 작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다. 강지원은 그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디자인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그 과정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여정이었다. 강지원은 서연이 단순히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생활력을 세상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아우라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설립을 발표하고 그 초대 이사장직을 서연에게 맡겼다. 당신만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소. 당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춰주시오. 서연은 그의 깊은 신뢰에 감격하며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강씨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은
두 사람의 바람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건강을 되찾은 강만철 명예회장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완전히 회복한 서준이 누나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입장했다. 충직한 박 실장을 비롯한 소수의 하객들만이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강지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다. 서로를 마주보고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숲속에서의 첫 만남, 차가운 계약, 수많은 오해와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까지. 강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의 세상이 되어줘서 고맙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키겠소. 서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제 삶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당신 곁에서 평생 함께 웃고 함께 울겠어요.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1년 후 아우라 재단은 한서연 이사장의 탁월한 운영 아래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 정책을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지원 회장 역시 안정된 리더십으로 아우라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처음 약혼 반지를 나누었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강지원은 더 이상 결벽증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거닐며 서연과 함께 물장구를 쳤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벌 총수와 가난한 청소부의 만남. 세상은 그것을 신데렐라 스토리라 불렀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신분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한 인간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구원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로 가득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